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수급자가 부부 합산으로 월 500만 원을 넘고 개인이 200만 원을 넘게 타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만 평균은 여전히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의 수령액은 월 70만 원에 그쳤고 특히나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그 사이엔 연금이 아예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우선 연령대별로 나눠서 65세 이상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월 124만 7천 원을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데요. 수급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90.9%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 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 명으로 월 평균 수급액은 각각 29만 2천 원, 45만 2천 원이었습니다. 청장년층인 18에서 59세 연금 가입률은 8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월 평균 보험료는 34만 4천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눈에 띄는 조사가 연금 절벽이라고 해서 60세 퇴직한 이후 65세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그 전까지 그 사이 기간을 조사한 내용이 있던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2023년 연금을 한 개 이상 수급한 60에서 64세 인구는 177만 3천 명으로 수급률은 42.7%에 그쳤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연령대는 정년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이른바 소득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요. 즉 소득 공백 구간에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은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를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60에서 62세의 수급률은 24.8%, 63에서 64세는 69.9%로 차이가 컸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하는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액은 물론 아예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동차 정비업체 300여 개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계 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차량 정비업체 중 4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평균 70%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입니다. 감액 사유는 판금, 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과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 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해보험이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해상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 약 6억 900만 원, DB손해보험 약 3억 7천만 원, KB손해보험이 약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감액부터 미지급까지 사례가 참 다양한데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정비요금인 시간당 공임을 결정할 때 자동차 보험 정비 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사례도 최대 27.2%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95.4%는 보험사와 거래의 표준 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들 정비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수리비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 사용을 사후 점검하는 결산심사에서 금융위원회 일부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핀테크 온라인 강좌는 수강생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세금만 축냈고 청년 도약계좌는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는데 수천억 원을 더 배정했다가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좌는 무슨 얘기입니까? 금융위가 2억 원을 들여 핀테크 교육과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수강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23개의 강좌가 총 77회 개설됐는데 수료 인원은 183명으로 1회당 2.4명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강좌인 만큼 많은 인원이 수료해야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도 높아지는데요. 저조한 실적에 인당 109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며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개설 횟수 1회당 2명도 안 되는 강좌가 11개였고 그중에는 평균 0.7명에 불과한 강좌도 있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피내주는 핀테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면서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높아지는 해지율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도약계좌, 이에 대한 예상 집행도 지적을 받았다고요. 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항목에 3,44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이 중 단 432억 원만이 실제로 쓰이면서 남은 3,008억 원을 다음 해 같은 항목으로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금융위는 같은 항목에 3,030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교부했는데요. 총 6,038억 원을 쌓아두고 정작 실집행액은 전년도에 유보된 금액보다 못한 2,843억 원이었습니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년도 2월액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출연금의 일괄 교부가 이뤄졌다며 재정운용 및 국고금 관리상의 비효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한동안 노량진과 신림에 온 청년들이 모이게 만들었던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고 또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일단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 숫자가 어떻습니까? 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의 수가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를 나타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경찰과 소방, 군무원을 포함한 7급, 9급 등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0세부터 34세 사이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 청년은 12만 9천 명으로 작년보다 3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 30만 명대였던 공무원 준비 청년은 2022년부터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10만 명대까지 떨어지면서 4년 새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행정고시 등 5급 공채를 포함한 고시와 전문직 준비생도 올해 8만여 명대로 4년 새 약 2만 명 줄었습니다. 교직과 공기업도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급격하게 공시생 수가 줄었다면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수치는 어땠고 이유가 뭡니까?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체 준비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23만 명으로 작년보다 4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원인으로는 보수와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이 꼽힙니다. 최근 특히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는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2% 안팎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올 들어 8년 만에서야 최대폭인 3% 인상됐는데요.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담길 텐데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노란 봉투법에 이어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야당이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지만 결국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면서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처리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개정안 처리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표결 수순을 밟으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 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룰 등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보다 앞서서 노란봉투법도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원청기업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되면서 하청업체도 원청과 단체 교섭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노조 측과는 달리 재계는 기업 경영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으로 책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여기에 정부가 예산의 크기뿐 아니라 집행 속도에도 집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의 규모만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그러니까 4천억 원은 안전장치도 빼고 달려야만 한다는 건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의결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우선 로봇이나 방산, 가전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에 1,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차량용 온디바이스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740억 원 할애됩니다. 이어 AI와 지역 특화 산업을 엮은 대규모 AI R&D도 추진됩니다.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에 240억 원, 대구 AX 혁신기술 조성에 약 200억 원, 전북과 경남 협업형 AI 관련 사업에 각각 400억 원씩 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타 면제까지는 아니어도 AI와 새롭게 연계된 사업들도 많던데 눈에 띄는 사업들 정리해 주시죠. 네, 제조업에선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답을 찾아주는 AI 에이전트 개발에도 집중합니다. 기존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에 230억 원뿐 아니라 중소 특화형에 36억 원, 산업 현장용에 6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선 약물 구조를 분석하고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구조 기반 신약 개발에 48억 원도 쓰입니다. 아울러 지역 수요 기반 첨단 산업 육성에 110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 전략 산업 기반 고도화에 110억 원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연구기술을 사회 문제와도 엮는데요. 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미래 환경 변화 대응에 16억 원,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에 30억 원, 마약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각각 30억 원, 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본 예산을 올해보다 8에서 9% 늘린 73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해 R&D와 AI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3시입니다. 함께 알아볼 조슬기 기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키워드를 먼저 한꺼번에 짚어보겠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값비싼 트럼프 청구서, 그리고 고심 깊어지는 한은까지 3개 키워드가 꼽혔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엄하은 기자 전화 연결 통해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오전에 국회 통과했다는 소식 들어봤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사를 선임했을 때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이 보유 주식 한 주마다 이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주 한 명당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늘어나 앞으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게 되면 이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억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오늘 오전 이 기업의 정상 경영과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최대 이슈가 될 텐데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이죠.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한미 정상은 먼저 30분 동안 회담을 갖고요. 업무 협의를 겸한 오찬을 곧바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회담장 의제들이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지난달 큰 틀에서만 합의했던 이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이 부분에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양국 간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회담장 테이블에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울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 조선업을 비롯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원자력 또 반도체 등 협력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도 관심이 아주 높은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합의가 돼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심 깊어지는 한은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였던 가계부채와 집값은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8월에도 금리 동결에 여전히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일부 재건축 이슈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불안이 여전하고 최근 또 불안한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도 이날 발표되는데요.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금리는 그냥 놔둔 채 전망치만 소폭 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값비싼 트럼프 청구서, 그리고 고심 깊어지는 한은까지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홍콩 ELS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가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고난도 펀드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다음 달 여러 증권사들이 이 중단 행렬에 합류합니다. 신다미 기자, 새로운 중단 소식 전해주시죠. 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내달 1일부터 고난도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NH아문디와 미래에셋, 삼성, 키움, 한화 등 여러 운용사의 레버리지 인버스형 펀드가 포함되는데요. 이 고난도 펀드는 주식과 파생 상품을 섞은 상품으로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들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고난도 펀드의 판매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신규 판매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하반기에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예정돼 있고 고난도 상품의 경우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대체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해 판매를 중단한다고 종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고난도 펀드 고객은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판매 금액이 좀 줄었다고 해도 큰 리스크에 따르는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발을 빼는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네, 지난해 홍콩 ELS 사태 여파로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 개정돼 증권사는 투자자가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펀드 판매가 복잡해집니다. 이에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최초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12종의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 이해를 돕는 동영상 자료 등 내부적으로 준비를 마치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뿐 아니라 4대 은행에서도 모두 고난도 펀드의 취급을 중단하며 금융권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홍삼의 저속 노화 효능과 안전성 입증 등의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공동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동물 실험 대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공장기를 활용한 오가노이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효능 입증에 나섭니다. 최첨단 오가노이드 기술을 통해 공동 연구로서 K경기식의 홍삼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삼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탑티어 종합 건강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